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도시개발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개발법이 양이 되게 많습니다. 다른 영역보다 정말 양이 많고 6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보통 수험생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 약 3문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3문제 이제 맞춰야 되는데 공부를 하는 양 자체는 거의 고독이고 뭐 비슷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포기하시는 법이 도시개발법 문제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유가 양은 많고 출제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40문제 중에서 일정 점수, 뭐 합격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에서는 3문제 정도는 이제 안정적으로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특정한 과목을 보통 이제 공부하다 보면 도시개발법 포기하고 건축하고 주택과 몰빵을 해서 14문제 중에서 뭐 10문제를 맞추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우시게 되는 게 일반적인 생각들이신데요.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손 못 댈 문제들이 각 영역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서 자 이제 73페이지인가요? 도시개발구역 지정부터 이제 검토를 하게 될 텐데 전체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도시군 관리계획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건축물과 관련해서 이 건축물의 건폐율이라고 하는 개념, 그다음에 이제 용적률, 그다음에 용도 간접적으로 높이 제한의 문제까지 이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국토기획법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건폐 용적률, 용도 제한 규제했었고요. 그 중에서 대표값 용도 지역에서 전국토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겨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에서 토지가 있으면 무조건 뭐가 있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용도 지역 관리객 일정이다 보니까 저희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이렇게 결정을 하기 위한 수단,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 요거 지정할 때, 변경할 때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 있었어요. 공유 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든가, 또는 택지개발지구 특별히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예외 등도 존재했습니다. 어찌됐든 용도 지역이 지정 또는 변경이 되게 되면 이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의 규제 도출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을 또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구도 관리객의 일종이 돼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 용도 지구 챕터에서는 소위 이제 종류하고 지정 기준 그리고 항유 제한 등이 문제가 되는데,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용도 지구도 관리객의 일종. 그래서 토지가 있으면 일단은 용도 지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전에 용도 지역은 항상 존재합니다. 한편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와 용도 지구에 따른 규제가 충돌하게 되면 그때 나중에 지정한 용도 지구에 관한 사항을 우선 적용을 하고요. 용도 지구 영역에서 주요한 포인트, 고도지구 지구는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 좀 특이했었고요. 경관지구 자수시 경관의 보호, 미관지구 중역일 미관의 유지, 보존지구 역중생 보존, 자 그다음에 시설 보호지구 학교 공용 항만 공항 등 보호, 취락지구 취락 정비에서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는 5개로 분류가 됐었는데 중요한 키워드는 개발,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지구는 재해 예방,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지정 기준 중에서 세부되는 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가는 지혜 필요하고요. 자, 용도 지구에 따른 행위제한, 용도 지역에 따른 행위제한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조례에 따르게 되는데, 이 중에서 용도 지구에 따른 행위제한 관련해서 고도지구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른다.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 구역도 관리객의 일종, 해서 건폐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관리계획,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에서 요거 도로학교 공원을 설치하기로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면 새롭게 용어를 만들었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었던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도로 예정지 등에 관한 결정이 있게 되면 이때도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의 규제 도출되게 될 것이고, 5번째 관리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적 범주를 가리켜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 불렀었고요. 자, 지구 단위 계획이 있다는 얘기는 그 토지에 이미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였었고, 자, 그래서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와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규제가 충돌하게 되면 이때는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요만큼을 가리켜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문제 삼았던 도시군 관리 계획이고요. 자, 이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는 것이 이런 게 있었죠.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가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도 넓은 범주에서 관리 계획의 일종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7가지를 우리 관리 계획, 그 중에서 5개는 국토계획법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2개는 도시개발법, 정비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일단 이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누가 결정하냐?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이렇게 봤었고요.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등이 결정하는 경우도 존재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석 들어가야 돼요.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관리계획 일종이니까 용도 지역 결정 누가 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원칙,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이 나올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게, 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도 넓은 범주에서 관리계획의 일종.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누가 결정하느냐?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리고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한편 이 관리계획의 기준점을 삼기 위한 계획을 가리켜서 자, 도시군 기본계획 이런 표현을 썼었고요. 기본계획의 기준점을 삼기 위한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부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계획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래서 해석 들어가게 되면 소위 이제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소위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 도시 계획 그리고 기본 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반복을 하게 될 것이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도시개발법 절차법이다 보니까 절차가 좀 숙지가 돼야 되는데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자, 먼저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 기본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것 수립하고요. 그리고 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법에서는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서 미리 어떻게 해라?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라. 이게 이제 기본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아니면 지정권자라는 표현을 나중에 쓰게 될 것이고요. 이때 지정권자는 기본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바로 자,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이제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넓은 범주에서 관리 계획이다 보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게 되면 이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 이루어지는 게 기본 구조예요. 그때 나오게 되는 거 누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게 될 것이고, 시행자가 정해지게 되면 이제 시행자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작성합니다. 이름하여 실시 계획의 작성이라고 되어 있고, 요 확정 짓는 것을 실시 계획의 인가 그리고 고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기본적인 구조에서 우리가 앞에서 도로학교 공원을 만드는 도시군객 시설 사업을 할 때도 실시 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때부터 공사 착수, 사업 착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던 바가 있었고요. 도시개발법에서도요, 실질적인 착공이 가능한 시점은 실시 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게 되면 그때부터 공사 착수, 사업 착수를 할 수 있다. 해서 신도시 만드는 과정 계획 2개 수립합니다. 하나가 개발 계획, 하나가 실시 계획. 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건설 계획은 어디에? 실시 계획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 방식 관련해서 크게 2개가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데, 수용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기타 쟁점은 그렇다 치고, 이 수용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은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을 해감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한테 신도시 만들겠다고 자, 땅 팔라고 했을 때 그분이 땅을 팔게 되면 그건 협의 양도 해서 우리 민법에서 매매와 똑같이 취급을 하고요, 법적 취급을. 이에 비해서 자, 바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땅 팔라고 했을 때 못 팔겠다, 배째 시효했을 때 보상금 주고 땅을 강제로 뺏어내는 과정을 수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용 과정에 있어서는 뭐 절차상 문제가 되는 것은 나중에 자, 공사가 딱 끝났을 때 공사 끝났습니다라고 외부에 발표하는 것을 공사 완료 공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가 있게 되면 그 다음 날 모든 도시 개발 사업은
끝났다라는 의미가 되게 될 것이고, 환지 방식은요, 자, 보호상금 주지 않고 땅을 모두 모아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 다음에 다시 토지로 분배해 주는 방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환지 방식일 때는 이제 건설 계획,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고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단계가 자, 누구한테 땅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게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단계가 건설 계획, 그게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공급 계획에서 환지 계획의 작성 및 환지 계획의 인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건설 계획도 확정이 됐고 공급 계획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때부터 현실적으로 착공의 문제가 발생을 할 텐데, 세월이 흘러서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그걸 이름하여 땅 나눠 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거, 환지처분 공고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가 있게 되면 모든 관리관계 이전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에서 지금 이제 전체 절차를 쭉 봤는데, 일단은 수용 방식으로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을 해 감에 있어서는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공사 끝났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공사가 다 끝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도시개발법이 좀 힘들게 보통 수험생들이 받아들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체적인 절차를 숙지를 하지 않게 되면 대단히 뭔 소리를 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될 테고, 본론 들어가기 앞서 미리 이제 하나 보고 들어갈 게 바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의 수부터 먼저 볼게요. 교재 85페이지인가요? 그래서 4강에서 시행자의 경우의 수를 먼저 예습을 한번 하고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자 경우의 수를 보니까 수용 방식에 있어서 시행자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환지 방식에 있어서 시행자. 먼저 수용 방식의 경우를 보게 되면 누가 시행자가 될 수 있는가? 국가 지자체가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긴 건데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도 시행자가 될 수 있고요. 이 토지주택공사 등을 가리켜서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뭐 수자원공사 이런 것들도 있는데 종류는 중요치 않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쟁점이 되는 게 뭐냐면, 이 공공기관하고 정부 출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국가와 직접 연관되는 사람이에요. 이에 비해서 지자체와 연계되는 사람은 지방공사.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서울 지하철공사 옛날에 이렇게 불렸던 이런 데를 우리가 지방공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경기도 가면 경기도시개발공사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지방공사 예시. 그래서 결론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국토부 장관, 중앙정부, 국가와 연계가 되어 있어요. 사장 임명도 누가 한다고요? 중앙정부에서. 근데 지방공사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이건 지자체와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맨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지방공사가 국토부 장관에게 하면 절대 말이 안 돼요. 서울 지하철공사는 국토부 장관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앞으로 이제 논의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시행자로서 수용 방식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수용 방식에 있어서 공공 시행자와 민간 시행자,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취지. 공공 시행자는 믿을 수 있는 자들, 이게 이제 나중에 수용 방식에서 중요한 이슈고요.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얘는 믿을 수 없는 자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환지 방식에서 시행자는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되어 있는데 이론상 99%가 다 조합입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을 할 때는 그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서 시행자가 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조합이라고 부르는데, 환지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 자체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앞에서 이제 우리 다시 3강 내용부터 처음부터 갈 때 이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첫 번째 지정권자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삼각 영역에서 정말 양이 방대한데, 이 중에서 시험에 매년 나오는 개수는 약 1년에 한 문제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줄이고 하더라도 거의 7, 8개, 거의 10개 가까운 쟁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결론만 외우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기승전결해서 결만 시험에 나온다고 전체를 다 묶어서 한 문제를 구성하기 때문에 요즘에 출제 경향이 그래요. 자, 먼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래서 큰 이슈 안 돼요. 자, 전체 그림 가야 돼요. 관리계 누가 결정합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예외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원칙 관련해서 한번 문제 구성된다. 한번 풀어보시면 별 문제 안 될 테고, 예외
이게 이제 첫 번째 암기 항목이에요.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자체장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5개를 예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2개 갖고 끊임없이 구성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요거 하나 나와 있고요. 또 하나가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이상으로 지정 제한을 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서 이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 뭐죠? 이거 장관을 얘기해 장관.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런 식의 질문들을 구성을 하고요. 그러니까 장관이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하게 되면 장관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뒤에서 문제 보시겠지만 관계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는 틀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뭐 요청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싸가지 없이 바로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을 한다.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이제 봤던 얘기인데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장 30만 이상 지정 제한 나와 있죠. 30만은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 맨날 얘는 뭘 갖고 되냐면 지방공사회장이 30만 이상 지정 제한 이런 식으로 이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약속을 하시라고 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은 누구랑 국토부 중앙정부와 관련돼 있으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갈 것이고 대신 지방공사는 누구랑 관련돼 있다? 지자체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뭐 지자체장에게 뭐 요청하고 지랄을 하고 이런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지방공사회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렇게 제안을 할 수는 없다. 해서 자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에서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바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이걸 가지고 틀리게 구성했을 때 그 다음 문제 나와 있지만 관계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하나 구성하고 했었고 그냥 옳게 항상 내는 지문 중에 하나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 하나가 자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대신에 끊임없이 나오는 게 지방공사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시험용으로 접근을 칠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교통부 장관이 될 수 있는 케이스 관련해서 이렇게 2가지 사유 이게 첫 번째 암기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74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서 답은 2번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뽑아줬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뽑을 때 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요청한다 이런 것들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하나의 예시값 그리고 거기 중에서 3번 지문에 정부 출연기관장 30만 이상 지정 제한 그리고 요걸 가지고 그 다음 시험에서 틀리게 구성을 할 때 지방공사회장 뭐 30만 이상 지정 제한 요렇게 아예 대놓고 답을 주는 파트에서 요게 상당히 많은 양 중에 첫 번째 암기 항목 자 두 번째 쟁점 갑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라고 해서 자 이제 숫자 하나 외우셔야 되죠. 바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용도 지역별 면적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항상 뭐가 있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요.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골격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 중에서 이제 주상공 이게 이제 포인트 될 텐데 이 주상공은요 113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서 주거적 1만 이상, 상업적 1만 이상, 공업적 3만 이상이 됐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주상공 113 숫자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이 파트에서는 그렇게 내요. 자, 그 밑에 문제도 나와 있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구성되면 그때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113을 가지고 답을 뽑아줍니다. 해서 1번 지문 보니까 밑에 관련 문제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어쩌고 저쩌고 쭉 했고 1번 지문 끄트머리에 2만 제곱미터 주거지역 예,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상공 113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앞에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돼 있고 안 돼 있고 뭐 등 다 필요 없고 어떤 수식어가 있든 간에 주상공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그저 113이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 2번 질문 가보니까 공업지역 1만으로 되어 있어요. 공업지역은 얼마? 3만 이상이 돼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주상공 113이라고 하는 숫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 네, 할 때 출제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실 것이 자연 녹지의 경우 1만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 녹지의 경우 1만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는 이 자연 녹지의 경우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적, 외적 다 묶어서 그 숫자 1만 또는 일정한 숫자 요건만 충족을 한다고 해서 바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옆에 특칙이라고 해서 엄청 길게 써 있어요. 읽어볼 건 아닌데, 자, 이 자연 녹지 1만 이상이고 그 옆에 특칙이란 긴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출제하는 기술을 보셔야 돼. 이 긴 요건을 다 쓰고 자연 녹지 1만 이상 요렇게 출제를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지문 길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트에서 자연 녹지 1만 이상은 무조건 숫자 틀리게 해서 틀린 것을 고르셔야 할 때 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료 그 왼쪽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에서 자연 녹지 뭐라고 써 있냐면 자연 녹지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이상 이해된다 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답을 뽑았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하게 되면 그저 주30 113 얘는 항상 옳은 것을 고를 때 답을 뽑는 지문이고, 나머지 부분은 숫자 요건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만약에 자연녹지 1만 이상 이렇게 출제해버리면 출제 오류 시비가 붙어요. 왜? 나머지 요건을 충족을 했나 안 했나 이게 시비가 붙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위원들은 자연녹지를 대표값으로 해서 자연녹지도 1만 이상이 돼야 되는데 숫자를 무조건 틀리게 구성하는 이런 식의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두 번째 출제 포인트 바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뭘 기준으로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식의 문제 구성되면 주30 113 가지고 내고요. 자연 녹지 1만 이상이 돼야 되는데 얘는 옳게 내면 출제 오류 10이 나오니까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는 식으로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용도 지역에 따른 면적 제한의 배제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시험에 나오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나올 확률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면 이거부터 가야 돼요. 지금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고 용도 지역, 지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 등을 따져 물을 때도 항상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에 공부하실 때 용도 지역하고요 용도 지구가 충돌하게 되면 뭐를 용도 지구를 우선 적용한다. 용도 지역하고요 지구 단위계획이 충돌하게 되면 뭐를 지구 단위계획을 우선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 단위계획구역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취계지국 이렇게 가게 되는데 지금 이 국가 마지막은 중요한 게 아니고 취계지 얘가 무슨 의미를 가냐면 용도 지역에 따른 행위자를 배제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이 두 개는 용도 지구의 일종이고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것도 용도 지역을 배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죠. 원래 주상공 113 자연녹지 1만 이상 등 가야 되는데 만약 그 위에 추가적으로 취계지국 뭐 이런 게 결정이 돼 있으면 이때는 용도 지역 자체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용도 지역에 따른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여기서는 직접 쓸모 없어요. 나중에 이 관련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결합하고 분할이 있어요. 뭐 결합할 수 있다. 뭐 전혀 쟁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분할할 수 있다. 요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될 거예요. 예, 분할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하나로 지정했다가 두 개로 쪼개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숫자를 외워두셔야 돼. 자, 분할했을 때 최소 규모 얼마? 1만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갖는 의미. 지금 애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함에 있어서 뭐 용도적 기준으로 쭉 보니까 최소 가장 작은 규모가 얼마야? 1만 이상.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분할함에 있어서도 최소 얼마는 돼야 된다? 1만 이상은 돼야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요 정도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해서 지금 두 번째 주제, 자, 시험의 주제 논의 대상은 바로 주상공 113의 자연녹지 1만 이상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을 분할함에 있어서 최소 얼마 1만 이상은 돼야지 거기서 분할도 가능하다. 이 정도가 두 번째 포인트. 자, 세 번째요.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라고 돼 있어요. 처음 나오는 주제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뭐 이건 직접 시험의 문제 구성은 안 돼요. 거기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된 구역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가보십시다.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목적은 왜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정비법에 가서 보다 보면 그런 게
게 나와요. 이 도시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거 정비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 근데 어떻다? 정비구역 밖에서 시행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예외가 있는데 이와 다르게 도시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오직 어디에서 도시개발구역 내에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요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뒤에는 필요 없고요. 결과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에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같은 맥락이고 뭐 이런 것들은 시험에 뜬다 할지라도 답이 되지는 이슈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한번 지적을 하고 들어가는 이유는 조금 이따 관련한 부분 두 가지 논의할 때 이때 이제 필요해서 얘기했고요. 그다음 편에 가서 자 도시군 관리계 의제라고 하는 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그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기본 틀을 잡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공부하셨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자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 등을 하고 싶으면 원래는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문제는 그겁니다. 이 용도적 한번 바꾸려면 몇 년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은 특별히 그냥 뭐로 보자.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자. 그래서 구역 지정이 됨과 동시에 바로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이렇게 법에서 특례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거 이런 얘기죠. 자, 애초에 일정한 영역을 설정하고 앞으로 개발 등을 해보자 또는 규제 완화를 해보자라는 개념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개념 자체도 뭐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유사하기 때문에 그냥 도시개발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본다. 근데 거기에 이제 예외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취계지국은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들어가야 되죠. 지금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었는데 용도 지역을 애초에 배제했던 애가 뭡니까? 취계지국은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법 논리예요. 근데 더하고 빼고 나누고 다 정리하다 보니까 남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취락지구였을 때는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갑니다. 자, 일반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거기는 뭐로 본다?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근데 지문 구성할 때 취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거기 이제 틀린 걸 고르시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의 지문 구성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17회 때 그 밑에 문제 나와 있지만 너무너무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고 대단히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도시개발법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거기 바로 문제 가지고 요 문제는 너무 오래전 문제라서 조금 요즘 트렌드와 맞지 않는데 한번 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도시개발법령상 자연 녹지지역 취락지구 3만 제곱미터 제일 뒤에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취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다시 갑니다. 도시개발구역은 특별히 뭐로 본다?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구역은 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자, 그런데 취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했다라고 전제가 되어 있어요. 요건 이제 답만 보고 버릴 문제인데요. 자, 틀린 걸 고르시면 5번 지문인가요? 자, 이 도시개발구역은 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틀렸다는 거야. 취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했을 때는 최소한 도시개발구역,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거나 혹은 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이런 내용인데 하여튼 지금 첫 번째 주제에 제일 힘든 얘기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국토계획법이 잘 세팅이 되어 있으면 좀 될 수가 있는데 국토계획법이 완벽하게 소화가 되지 않으면 힘든 부분 중에 하나. 비교해서 나중에 정비구역도요 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만 이 도시개발구역은 예외 항목이 존재한다. 이렇게 봤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주제로서 개발행위허가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국토계획 공부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개발행위 관련해서 자 국토계획법에서는 개발행위의 범주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허가사항과 허용사항과 통지사항 등으로 구분을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허가사항의 연장과 확대 이거 중요했었고요. 그다음에 통지사항의
단축과 축소, 그다음에 허용상의 도시 고운 계획사업, 재복재난 수습련 응급조치,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이런 게 이제 거기서 비교하는 파트였는데, 자 도시개발 사업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그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외에도 추가적으로 나무 심는 것, 소위 중목의 벌채와 식재 등이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허가사항과 허용사항에서 억수로 복잡하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자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우리가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야 될 게, 그 허가상에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경작제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 식재, 그리고 허가 받은 상의 변경, 요 네 개는 줄줄 외우셔야 돼. 해서 자 이에 대응해서 허용상은 재보고 재난 수습과 경작 뭐 이런 것들이 뜨게 되는데, 일단은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그 다음에 자 경작제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 식재, 그리고 또 하나가 허가 받은 사항의 변경, 이렇게 네 가지가 정말 14, 15년 사이에 나온 전부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외웠다고 쳤을 때 응용 들어가셔야 되죠. 자, 우리가 이제 건축물의 건축,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개발 행위할 때 허가를 받아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그거죠. 이 건축물의 건축 관련해서 자 볼게, 빨간 건축물의 건축, 파란 건축물의 건축, 노란 건축물의 건축 모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험에 뜨는 것은 가설 건축물의 건축 흔들어 주거든요. 이 가설 건축물의 건축도 결국은 건축물의 일종이니까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라. 또 하나 토지 분할 가지고 또 흔들어 준 적이 있어요. 이 토지 분할, 자 이렇게 나오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외측에서 토지 분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 분할, 건축업상 분할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 분할, 건축업상 분할 면적 이상으로의 토지 분할 등등 계속 출입들을 쓴다고. 그죠? 토지 분할은 얄짤 없이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라. 이게 기본이어서 건축물의 건축이란 표현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 효력되면 안 되고요. 토지 분할이라는 표현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에 절대 효력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얄짤 없이 허가.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쟁점이 됐던 것이 경작제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 식재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시 도시개발국에서 나무 심는 것도 원래 규제를 합니다. 왜? 보상을 노리고 사람들이 자 보상 노리고 나무를 이빠이 심어요. 그래서 나무 심는 것도 원래 규제를 하는데, 문제는 자기 앞마당에다 올 봄에 자 동백 한 그루, 동백 꽃잎 보려고 한 그루 이 옮겨 심습니다. 자 이게 찌개용 아니고요, 관상용 수목이 되겠죠. 관상용. 그래서 자 이 관상용 수목을 임시로 식재하는 건 원칙적으로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관상용 수목을 임시 식재하는 거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시골에서 도시개발사업 하는 책에서 사람들이 자 편법을 쓰는 거죠. 어떻게? 자 2만 평 땅에다가 다 관상수를 심습니다. 다 보상받지 않은 개수작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경작제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 식재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그 얘기예요. 경작제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 식재, 그리고 마지막에 허가 받은 상의 변경해서, 자 요 얘기는 나중에 정비법에 가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에서 한 133페이지인가 4페이지 보게 되면 그 나와 있어요. 자 바로 정비구역에서의 개발 행위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고요. 거기 가서 보면은 허가사항에 4개가 있어요.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경작제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 식재, 그리고 나서 뭐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허가 받은 상의 변경해서 이 도시개발구역하고요 정비구역에서 행위 제한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구성을 할 때는 어떻게 낸다고요? 이게 이제 도시개발법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정비법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이게 어떤 법이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묶어서 가는 지혜가 필요해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해서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케이스.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 또 하나가 공공기관 정부출입기관장의 30만 이상 지정 제한, 요걸 가지고 지방공사장 30만 이상 지정 제한 등 틀린 편 이렇게 봤었고,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주 상공 113의
자연 녹지 1만 이상. 특히 이제 옳은 걸 고르셔야 할 때는 주상용 1, 2, 3,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는 자연 녹지 등을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된다. 그리고 자, 지금 세 번째 주제로 볼 수 있는 것이 자, 도시개발구역은 기본적으로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취락지구였을 때는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었다. 요즘에 잘 안 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허가 허용상 할 때 허가상의 건축물 건축 토지분할 경작지에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재 그리고 허가 받은 상의 변경 요 정도 외우실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역 지정에서 제일 마지막 주제가 해제 의제라고 하는 주제가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앞에서 공부할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한 목적은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해 가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한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이제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은 특별히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해제 의제 사유 원래 법에는 5개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3개 나열해 놨어요. 자, 볼까요? 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해 가면서 수용 방식일 때는 언제 공사 다 끝나게 되면 공사 끝났습니다라고 외부에 발표하는 것을 공사 완료 공고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해서 자, 이 도시개발 사업 수용 방식을 끝난 시점은 언제다? 공사 완료 공고일에 다음 날. 환지 방식일 때는요, 땅 나눠 드리겠습니다라고 외부에 발표하는 거 환지 처분 공고. 그래서 자, 환지 방식으로 봤을 때 도시개발 사업 끝났다고 보는 시기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이게 이제 기본 구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그 해제 의제 해제가 된 것으로 보는 사유 중에서 2개. 수용 방식일 때는 공사 완료 공고일에 다음 날.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이게 기본이에요. 자, 뭐 그렇다 치고 그 외에도 일정한 경우는 해제가 의제가 되는 경우 있는데 시험 문제는 구성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갔었죠. 아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법적 효과 이렇게 봤습니다. 자, 어떤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됐다라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됐다. 그러면 이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에 따라서 그 용도 지역은 특별히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법적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이 도시개발구역이 해제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구조 가야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해제 지정에 따른 법적 효과 소멸하게 되죠. 해서 자, 이거 소멸한다는 얘기는 용도적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봤었는데 이때는 용도적은 어떻다? 기본적으로 과거로 환원되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다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특별히 얘기는 물어본다.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랬을 때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의제가 되게 되면 해제가 된 것으로 보게 되면 더 이상 신도시 개발을 안 하려고 없던 일로 돌리게 되면 이때는 당연히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법적 효과 소멸해서 용도적 환원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폐지가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건 예외 항목이죠. 바로 공사 완료 공고, 환지 처분 공고 이렇게 해서 신도시가 다 완성이 돼 있어. 더 이상 도시 개발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예요. 완성을 다 해버렸으니까. 자, 근데 앞에서 이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을 한 목적은 뭐라고 해서 도시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사업이 다 끝나게 되면 더 이상 도시 개발 구역으로 존속시킬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해제가 의제가 되게 되는데 용도지역 이렇게 공사 완료 공고, 환지 처분 공고에 따라서 해제가 의제가 되는 경우 용도적 환원된다 되지 않는다 환원되지 않는다 이 결론이에요. 자, 이 얘기는 우리 앞에 교재 가서 비슷한 거 하나 공부했어요. 자, 어디 가서 자 12페이지인가요? 12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용도 지역 관련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에 지정함에서 원칙적으로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근데 12페이지 상단 보니까 이 택지 개발 지역은 특별히 어떻다?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거 한국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뭘 공부했냐면 이 택지 개발 지구 등 지역 지구 등의 해제가 의제가 되게 되면 용도 지역은 어떻다? 원칙적으로 과거로 환원된다. 그런데 개발사업 완료, 택지 개발사업이 다 완료가 됨에 따라서 해제가 의제가 되는 경우 이때는 어떻다? 용도지역 환원되지 않는다. 이렇게 공부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시요. 어떤 지역이 택지 개발지역으로 지정됐어요? 그럼 특별히 거기는 물어본다.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그런데 택지개발 사업 하려다가 없던 일로 돌렸다고 그러면 과거에 용도적으로 환원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시험에 뜨는 건 예외라고. 자, 택지개발 사업이 다 끝나서 더 이상 신도시 만들고 주택용지를 공급할 필요가 없어서 택지개발지구 해제가 의제가 되게 되면, 즉 개발사업 완료가 있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 용도 지역 환원되지 않는다.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구조. 지금 다시 돌아와서요.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여기는 특별히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었다고요. 그런데 이 도시개발구역이 해제가 돼버리게 되면 당연히 용도지역은 과거로 환원이 돼야 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폐지가 된 것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해제 의제 사유가 지금 공사 완료 공고 또는 환지 처분 공고 이렇게 다 사업이 다 완료가 돼서 해제가 의제가 되면, 개발 사업이 다 완료가 됐을 때 어떻다? 용도 지역은 환원되지 않는다. 이 파트에서는 시험이 내는 게 앞에 과정을 내는 게 아니라 공사 완료 공고에 따른 경우 용도 지역 환원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환지 처분 공고 등에 따라서 해제가 의제가 되는 경우 용도적 환원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요 얘기 결론만 갖고 출제가 이루어지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앞에서 택지개발사업 완료 용도적 환원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는 도시개발사업 완료 환원되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도시개발사업 완료의 값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가 공사 완료 공고, 또 하나가 환지 처분 공고 해서 문제 구성할 때는 옳은 걸 고르시오. 환지 처분 공고 용도적 환원되지 않는다. 자, 틀린 걸 고르시오. 공사 완료 공고 용도적 환원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결론만 갖고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쟁점을 삼았던 바가 있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좀 어려운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쟁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개발 계획의 수립 등 관련해서 검토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작성 기준 나와 있어요. 기준은 모두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기준은 무조건 다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뭐 곳곳 나오죠. 앞에서 국토계획부 볼 때 광역 도시계획 수립 기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기준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가 앞에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 수립 기준, 뭐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 뭐 다 하여튼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 기반 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 등 하여튼 기준은 모두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한 5, 6년 사이에 6, 7년 사이에 두 번 구성이 됐던 게 개발계획 수립 시기입니다. 자, 칠판 볼까요? 자, 우리 앞에서 개발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한다라고 했어요. 해서 논리 구조 그렇죠. 자, 법정으로서는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말이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는요 이런 식이죠. 인구 10만의 도시를 평촌 지역에 건설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인구 10만이라고 하는 개념이 개발계획이 될 것이고, 평촌 하게 되면 그 지역적 범주가 도시개발구역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시험에 원칙은 안 나와요. 항상 시험에 드는 건 예외 파트예요. 자, 먼저 개발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차근차근 개발계획을 수립해도 되는 경우가 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이슈가 되죠. 그래서 먼저 구역 지정하고 차근차근 개발 계획을 수립해도 되는 경우 있다. 개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래는 법에서는 개발 계획 수립하고 나서 구역 지정을 하시오. 이렇게 이제 공부했었고, 앞에서 그런 얘기 있었죠. 자, 도시개발구역 어디다 지정한다? 주상공은 113, 자연녹지 등 1만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공부했단 말이에요. 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 주상공 지역에 있어서는요. 자, 이 공무원들이 구역 지정에 앞서서 어떤 도시개발사업 하기 위한 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서 굳이 현장에 나가보지 않아도 충분하게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다 수립할 수 있습니다. 왜? 구글 검색만 해도 거기에 인구가 몇 명이고 도로망이 어떻게 되어 있고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개발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을 하는 게 일반 구조예요. 그런데 시골이 문제가 돼. 시골 같은 경우는 뭐 구글 지도 검색, 다음 지도 검색 해봐봤자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요 근래 게임 핸드폰 하는 게임 중에 그걸 한번 해봤어요. 포켓몬고 요걸 갖고 했는데 이게 포켓몬고를 하는데 그게 또 가야 돼. 거기까지 멀리까지 강남 이제 동네에서는 안 잡혀 거의 이게 애들이 없어. 그래갖고 밤마다 새벽 2시나 3시 되게 되면 강남역을 제가 배회를 합니다. 강남역을 배회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이제 또 따분해지게 되면 그 옆에 있는 보라매 공원 이쪽에도 이제 뭐죠 아이템들이 많다고 그래서 가요. 그래서 새벽에 참 남들 다 퍼질러 잘 시간에 서울 시내 전역을 배회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제 마음이 땡기면 베이징도 한번 갔다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잡으러 다니는데 원래는 그 GPS라고 그래서 핸드폰에 나온 GPS 자기 있는 동네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페이킹 GPS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로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역 딱 찍으면 마치 강남역에 간 것처럼 기가 막힙니다. 그건 이거 모르고 다 무식하게들 다들 막 어디죠? 각 현지를 직접 가서 방문하고 머리 나쁘면 수족이 고생한다는 얘기가 그때부터 쭉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고 싶으면 강남도 가고 그다음에 보라매 공원도 가고 이렇게 해서 근데 재미가 없어요. 남들 가서 겨우 한 마리 잡는데 하룻밤에 한 20마리 30마리 잡아버리니까 게임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뭔 얘기하려고. 내 심심해가지고요. 자 시골 리단이 한번 찍어봐. 리단이. 야 거기는 포켓몬도 없어. 사람이 없으니까 포켓몬 없다고요. 뭔 얘기인가 하니 도시개발 사업 할 때요. 시골 단위를 대상으로 도시개발 사업 하려면 담당 공무원들이 지도 봐서 어떤 데이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장에 가봐야 돼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즉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골은 어떻게 한다고요? 현장을 가봐야 돼요. 현장을 가서 보다 보면 뭐가 문제가 터지냐면 소문나면 투기 일어나요. 그래서 시골에 대해서는 미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해서 차근차근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다?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 구역 지정되면 나무 심는 거 규제한다고 그랬어요. 자 투기 나무 보상을 노리고 나무 심는 거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취지는 뭐냐면 쭉 6개가 나와 있는데 하나만 갖고 끊임없이 문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 지역에 대해서는 구역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그걸 두 글자로 뭐라 부른다고요? 시골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구역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시골의 값이 뭐가 나와 있냐면 제일 처음에 이거 갖고 계속 답을 뽑고 있는데 자 그 전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 상, 공, 미연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이런 게 나와 있고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지역 등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뭐 일 없이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용도지역 기준으로 시골 아닌 게 뭐라고 해서 주, 상, 공 나머지는 뭐로 주로 본다? 시골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구역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시골이 뭐냐라고 하는 게 이슈가 된다고 그랬을 때 우리 법에서는 시골의 정의를 주, 상, 공, 미연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바로 30% 이하인 지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시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거꾸로 가야 돼요. 자, 지금 쭉 나열되는 게 거기 개발계 공모 있지만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나머지 5개가 다 시골의 예시값이라고요. 그러면 애초에 공부를 할 때 시골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 밑에 문제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뭔 소리인지 모르게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뭔 소리예요. 이게 뭘 물어보냐면 다음 중 시골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 문제예요. 그래서 시골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구역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자, 법에서는 다 시골의 종류만 나열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자 출제위원들이 물어보고자 하는 건 뭐라고요? 다음 중 시골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답이 딱 정해요. 이 문제도 그렇고 최근 5년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주, 상, 공, 미연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은 어떻다? 시골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주상공이면 당연히 시골이 아닐 테고 전체 면적 중에서 주상공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게 되면은 여기는 어떻다고요? 시골이 아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딱 한 가지 주, 상, 공,
미언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은 어떻다? 시골이 아니다. 이것만 갖고 하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아마 명절 전후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시골과 소위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도시 이런 개념을 구분함에 있어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 주, 상, 공, 미언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시골이 사람 많이 모여 사는 동네고 시골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가지고 주구장창 우리 먹습니다. 그리고 원래 법조문 구조에서는 주, 상, 공, 미언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초과하는 지역 요거 시골 아니다. 요 얘기가 제일 뒤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은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법조문 순서에 따라서 가다 보면 제일 뒤에 있는 것을 갖고 답을 뽑아요. 다만 제가 이제 교재 편집을 할 때는 좀 이해하기 빠르게 해서 제일 앞에다 깔아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제일 뒤에 있는 거 해서 자, 주, 상, 공, 미언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이면 시골이고 100분의 30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다? 이것은 시골이 아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지금 이게 최근 5년간에도 똑같은 유형의 문제로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 계획의 내용이라고 하는 개념 볼 텐데 먼저 제일 앞에 나오는 기준 뭐 따로 볼 것도 없어요. 자 보십시다.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계획에 적합해라.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 적합해야 된다. 이런 거 공부하셨습니다. 한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이것도 관리계획의 일종이죠. 그래서 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도 어떻게 해라? 관리계획에 적합해라. 이게 관리계획이니까 기본계획에 적합해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도 이걸 보통 이제 도시개발법은 줄여서 뭐라고 부르는데 계획이란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개발계획,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 한번 지문에 나오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나와 있는 것이 개발계획에 포함될 내용에서 종류 제가 몇 개 쭉 깔아놨는데 별로 거기서는 이제 별 쟁점은 안 되고 그 옆에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에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 옳은 표현. 두 번째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에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서 한 번 맞게 한 번 틀리게 나왔거든요. 자, 요걸 이제 뽑은 이유는 딱 한 가지. 출제위원들이 이 개발계획의 내용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뭐 여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정비 기본계획 정비계획 하여튼 계획이 더럽게 많아. 그랬을 때 시험 지문에 구성할 때 포함된다 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다고요? 뭐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셔야 돼. 옳고 틀리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옳은 것을 고르시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주고 또는 틀린 것을 고르시면 옳은 집은 뭐 억지로 짜내야 되거든. 그때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지문 구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건 이제 그 공법에서 뭐 계획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표현 나오게 되면 뭐 그런갑다 하고 넘기셔야 됩니다. 절대 개발 계획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이거 말고도 이렇게 너무 많거든요. 해서 나올 것이 구역 지정 후 포함이라는 주제 보겠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자, 7번 보실까요? 자, 아까 시골에 있어서는 먼저 구역 지정은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다?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골이 뭐라고 그러세요? 주, 상, 공,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시골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근데 이건 잊어버리셔야 돼. 그것만 따로 놀고 기본 순서는 어떻습니까?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순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개발 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인데 거기 네 가지의 경우에는요 구역 지정한 다음에 차근차근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취지가 이런 얘기예요. 지금 4개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 계획을 먼저 다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4개는 구역 지정한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삽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개가 나와 있는데 우선 3개를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상당히 길어요. 자, 도시개발구역 밖에 어쩌고 저쩌고 비용 부담계획 이런 게 나와 있고요. 3번에 자,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주거 그리고 생활안정대책, 그 다음에 순환 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 필요한 경우
뭐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 지금 도시 개발 사업 하면서 도시 개발 구역 안에 기반 시설 이것도 제대로 설치 못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자, 도시 개발 구역 밖에 어떤 기반시설 설치계 또는 비용 부담계 이거 지금 미리미리 다 준비할 필요 없다. 나중에 필요하면은 도로 확장하는 문제 그때 가서 고민을 해도 된다. 소위 불요불급하다. 그래서 얘는 구역 지정한 다음에 바로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취지고요. 또 하나가 임대주택 등. 자, 도시개발 사업 할 때는요. 자, 도시개발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문제도 다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차인 이 사람들 신경 쓸 세입자는 전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세입자에 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게 되면 이 세입자의 주거 대책 등도 차근차근 포함시켜도 좋다. 이런 취지고요. 그리고 자, 순환 개발 등 나와 있죠. 이 순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 대란 등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전세 대란 등을 막기 위한 조치. 그래서 이런 경우 이건 전세 대란 문제는 지금 구역 지정할 때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실제 나중에 가서 살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구역 지정한 다음에 차근차근 포함시킬 수 있다. 해서 자, 요 세 가지 공통점은 불급한 것들. 이건 구역 지정한 다음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길어서 도시개발구역 밖에 비용 부담계 임대주택 순환개발 이렇게 정리해봤고 하나는 좀 이따 확인을 할 거예요. 한 페이지 넘기게 되면 이제 그 문제 나와 있잖아요. 구역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이제 답이 도시개발구역 밖에 비용 부담계획 요걸 갖고 답을 뽑았어요. 자, 그렇다 치고 요 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얘기가 되고 뭐 중심이 되고 가장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시행 방식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라고 하냐면 개발 계획의 내용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 개발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시 개발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해 가겠다라고 하는 시행 방식을 확정을 하는 문제입니다. 해서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돼요. 해서 어떤 경우 있다. 수용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축이 되게 될 것이고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축이 되게 됩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자,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 이제 어떤 경우에 수용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 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뭐 이런 표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획적 들어가면 무슨 방식? 수용 방식. 대지로서 어떤 그다음에 또는 이제 지가 높은 경우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요즘에 안 나와요. 17회 때 16회 때 나왔던 그런 지문이에요. 10년 넘은 그런 지문입니다. 해서 보고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냥 수용 방식 뜨면 어떤 경우에 그냥 계획적, 대지 뜨면 지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지 이런 표현 들어가면 환지 방식 이렇게만 기억하고 버리셔야 돼. 다시 원점 갑니다. 이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뭘 결정해야 된다? 앞으로 이 도시 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갈 것인지 환지 방식을 갈 것인지 요 내용을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수용 방식인 경우도 있고 환지 방식인 경우도 있다. 굳이 살을 붙이면은 계획적 들어가 무슨 방식? 수용 방식. 대지 지가 들어가 무슨 방식? 환지 방식. 딱 요 정도까지만 가시는 거야. 그럼 이제 시험에 뜨는 건 뭐냐? 그 오른쪽 페이지 나와 있죠. 바로 각각의 시행 방식에 따른 개발 계획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칠판 통해 설명드릴게요. 먼저 수용 방식 나와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이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데서 시행 방식을 만약에 수용 방식으로 가게 되면 겁나 긴데요. 결국은 이거예요. 자, 이 개발 계획에다가 세부 목록이라고 하는 거, 자, 수용의 대상에 되는 세부 목록이라고 하는 것을 고시해야 된다. 법좀 한번 읽어볼까요? 수용 방식에 따라서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수립 변경, 개발계획에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이 고시가 돼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요, 만약에 시행 방식을 뭐로 수용 방식으로 가기로 하면은 뭐를 세부 목록이라고 하는 것을 자,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발표하는 거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개념상 좀 어려워요. 자, 보겠습니다. 수용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이 도시 개발 사업 시행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 토지 소유자한테 땅 파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이 냉큼 땅을 팔아버리게 되면 이걸 우리가 바로 협의 양도라고 해서 매매와 똑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소유권을 박탈해내는 제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수용. 그럼 세부 목록은 뭐냐? 라고 했을 때 강제로 소유권을 박탈하게 될 그 목록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 세부 목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가볼까요? 지금 자, 제일 첫 단계 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시행 방식으로서 수용 방식을 가기로 지정권자가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여기다가 뭘 넣으라고 돼 있어요? 세부 목록을 넣어라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불가능해요. 자, 왜? 수용의 문제가 발생하려면 누가 태어나야 되냐면 시행자가 확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시행자가 실시객 인가 떨어진 다음에 토지 소유자를 만나서 땅 파십시오라는 말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지금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이 시점에서는 이 시행자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시행자가 땅 파십시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개발 계획일 때 수용 방식일 때는 여기다가 세부 목록을 입력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알 수가 없죠. 언제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금 시점에서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앞 페이지 넘어가면 아까 도시 개발구역 지정 후 포함이라고 하는 항목에 두 번째 항목인가요?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이라고 하는 거 결과적으로 구역 지정 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설명드릴게요. 원래 순서가 이런 거야. 자, 지금 수용 방식으로 가기로 했다. 그러면 거기다가 개발 계획에다 뭘 넣어야 된다? 세부 목록을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이 순간에는 어떻다? 세부 목록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시행자가 정해지고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고시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그때 누가 가서 지금 사업 시행자가 가서 토지 소유자한테 땅을 파십시오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땅을 못 팔겠습니다. 배째시오라고 하게 되면 배를 째는 게 아니라 조용히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개발 계획에다가 뭘 써 넣어버려. 땅 안 팔겠다고 들어놓은 것들 해서 이 세부 목록을 입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용 방식일 때는 개발 계획에다가 세부 목록을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세부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구역 지정은 후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차근차근 포함시킬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얘기 나온 김에 한참 뒤에 나와 있는 내용 여러분 교재 99페이지인가요? 그쪽 가게 되면 수용 가능 시기 요 얘기까지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용 가능 시기라고 하는 주제가 99페이지 쪽에 가게 되면 나와 있는데 수용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두 번째 주제 토지 등의 수용해서 수용 가능 시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발 계획에서 자, 개발 계획에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이 포함돼서 고시된 경우에 이때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자, 원래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인정 및 고시라는 걸 받아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수용 방식으로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이 사업 시행자가 따로 이 사업 인정 및 고시를 받을 것은 아니고 바로 이 개발 계획에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핵심 키워드 세부 목록이 포함돼서 고시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뭘 할 수 있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식이죠. 자, 사업 인정 및 고시의 의제라고 하는 것이 이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바로 뭘 할 수 있다? 수용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국토교육부 공부하실 때 이렇게 있어요. 도로학교 공원을 만들 때 언제 수용할 수 있는가? 자,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실시 계획의 고시. 요거 한참 공부하셨어요. 그런데 도시개발법에서는 실시 계획의 고시가 아니라 바로 이 개발 계획의 세부 목록에 고시가 있게 되면 그때 바로 뭐가 있는 것으로 본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지금 개발 계획에서 뭘 결정한다? 시행 방식을 결정한다.
한편 만약에 수용 방식이라고 한다면 거기다가 바로 세부 목록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을 누가 땅을 안 팔 것인지 그 리스트 지번 목록을 써야 되는데 이걸 세부 목록이라고 부르고 한편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세부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차근차근 어떻게 할 수 있다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세부 목록이 이 개발계획에 포함돼서 고시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있는 것으로 본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얘기에서 두가 좀 이따 수용할 때 또 한 번 이 얘기를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수용 파트가 좀 어렵습니다. 텀이 워낙 길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세요. 지금 무슨 얘기에다가 개발 계획의 내용 중에서 시행 방식 계획적 들어가면 수용 대지 지가 들어가면 환지 그리고 경우의 수로서 만약에 자 수용 방식일 때는 자 수용 방식 갈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개발 계획이다 세부 목록을 입력을 해야 되고 이 세부 목록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다음에 천천히 포함을 시켜도 되고 그리고 세부 목록에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환지 방식의 경우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지금 환지 방식은요 미리 하나 결론을 내드릴게요. 자 아까 우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논함에 있어서 자, 수용 방식일 때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혹은 민간 시행자로서 토지 소유자 이런 게 있었고요. 자, 환지 방식은요 원칙이 조합 그리고 또는 예외 토지 소유자 또 지자체 등이 있었는데 사실은 거의 99%는 조합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보겠지만 조합을 만들려면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자 다시 갑시다. 개발 계획에서 어떤 방식 대지 지가 떠서 환지 방식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사업 시행자 누가 돼야 된다고요? 사업 시행자는 바로 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지 방식 갔는데 나중에 조합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개판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일 때 앞으로 사업 시행자 조합이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미리 모의고사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개발계획 전부에 대해서 이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원칙이 나오게 됩니다. 예, 숫자 외우셨죠? 크게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왜? 문장이 너무 길어갖고 시험에 직접 내지는 않아요. 영원히 안 낸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대신 낸다라면 앞에 3분의 2, 뒤에 2분의 1. 그래서 괄호넣기 문제로 출제하는 걸 변론을 하고 직접 이 문장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가볼까요? 자,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합이 태어나되기 때문에 조합이 태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돼. 그러려면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개발 계획에 대해서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개발계획 변경할 때도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데 이런 거 거의 안 나온다고 시험에. 왜? 예외가 있거든. 자, 이 환지 방식일 때요. 예외. 지금 원칙은 누가 되는 게 원칙이다. 조합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누가 지자체, 국가는 지자체가 거의 나오는데 지자체 등도 다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국가는 지자체가 시행자가 된다는 전제가 붙으면 어떻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해서 요거 좀 이따 볼 텐데 여기서 시험 문제 구성이 주로 이루어지죠. 대신 이 영역에서는 뭘 갖고 내냐면 바로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요걸 갖고 출제하는 거야. 출제위원들은 면적 3분의 총수 2분을 내고 싶은데 문장이 너무 구질구질하고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난치는 것이 그러면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고 총수는 어떻게 산정을 하게 되느냐 이런 걸 갖고 시험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면적이요. 자, 먼저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해서 그 면적을 산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자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자 어떤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면 대표는 한 사람을 토지 소유자로 보게 되는데 시험에는 예외가 뜨거든요. 바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 관계할 때는 어떻다? 각 1인을 토지 소유자로 계산을 하겠다. 요거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쟁점 삼았던 게 철회자 동의자 수 제외라고 해서 지금요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등 일정한 동의 요건 충족하기 위해서 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철회 동의에 따라 수 틀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철회를 하게 되면 동의에 어떤 반대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게 된다. 요것도 한 시대를 폭로했던 문제. 자 출제된 의도를 볼게요.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너무 구질구질해. 이건 내기도 어렵고. 그랬을 때 동자수 산정 방법에서 면적을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한다. 총수를 산정하면서 구분소유 관계할 때는 각 1인을 토지 소유자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럼 얘들이 동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동의하면 끝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하면 어떻다? 동자수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마지막 쟁점이 동의를 받는 순서예요. 사유 토지에 대한 동의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라? 국공유지 관리청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순서에서 요 4개. 그 뒤에 뭐 엄청 긴 것들은 시험에 나와도 시험 문제 답이랑 아무 관련 없으니까 신경 쓸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해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다음 페이지 가면 자 지금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에 있어서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있어요. 아까 저 환지 방식에서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 동의를 필요로 했던 얘기는 조합이란 존재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었고요. 동의 필요 없는 경우 이게 시험 문제 답이 되는 거죠. 국가 지자체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도시 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 그 개발 계획에 대해서 바로 동의 받을 필요 없는 경우 있어요. 사업 시행자가 누가 됐을 때 국가일 때 지자체일 때에서 국가 뭐 냈다가 지자체 뭐 냈다 제일 답을 많이 뽑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이제 개발계획 경미한 변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동의를 받아라 라는 얘기는 변경할 때도 동의를 받아라 이런 취지이고요. 근데 그 변경 내용이 아주 경미하다 그러면 어떻다? 이때는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20회 때가 그런 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이건 학원 강사도 절대 풀 수 없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교재 편집할 때는 제가 넣어놨지만 다 버려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개발계획 수립까지 해서 자 지금 구역 지정부터 개발계획 수립까지 보셨고요. 이게 지금 5년간 5문제 매년 한 문제 구성이 돼요. 근데 문제 구성 영역 자체가 되게 크게 내요. 하나씩 내는 게 아니라 묶어서 내는 게 기본적인 경향. 자 여기까지 보셨고 잠시 쉬었다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부터 이어갑니다.